자, 반갑습니다. 2023 10월 전국학평 물리학 대여섯 맡은 강희수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를 다 봤습니다. 수능 전까지 다 봤고요. 또 이제 남아있는 모의고사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뭘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수능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 바로 직전에 본 모의고사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었든 못 풀었든 상관없이 문제 속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개념들, 공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고 하는 것도 시험 전에 아주 좋은 그런 공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1번부터 같이 해설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들과 또 여러분이 잘했던 부분들 칭찬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아주 쉬웠던 문제죠. 무난했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특성을 묻고 있는 문제. 자, 전자기파가 라디오의 안테나에 도달합니다. 안테나를 확대한 그림이고요. 여기는 이 라디오의 안테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놓여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기를 보면서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하냐? 당연히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서로 수직한 모양인 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요. 니은 라디오는 안테나를 이용하여 전자기파를 수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직선형 안테나가 여기 있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지나가면서 이 안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으로 전자기파가 수신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고요. 다음 디귿. 전자기파는 안테나에 전자를 진동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자는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전기장이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면 전기장이 진동하니까 거기에 놓여있는 이 안테나에 놓여있는 전자도 그거에 따라서 진동할 수밖에 없고 거기 있는 전자를 진동시킨다라는 거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모두 맞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어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 다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항상 강조했지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인 수소 원자 모형의 어떤 그런 차이점,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여기는 지금 텍스트로 쭉 나와 있지만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A, B, C 학생의 대화로 나올 수 있고 물론 무난하게 쉽게 나올 테니까 한번 이 부분 보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여러분 위치 운동량은 뭡니까? 불확정성 원리. 그런데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은 여기 있는 요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된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수소 원자 모형은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과 차이가 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따르면 전자는 양자 조건을 만족하는 원궤도에서 운동하고 그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적인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새로운 모형이 필요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기억부터 가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서는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일정하냐라고 했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양자수 1, 2, 3, 4가 그대로 그 원둘레의 파장에 비례하죠. 따라서 양자수가 1이면 그 1인 상태의 물질 파장은 한 파장짜리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수가 1인 거 물질 파장이 일정하다라는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따르냐? 아니죠. 위치, 운동량, 설명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와 운동량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건 불확정성 원리의 위반이다. 어려운 말로 위배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동그라미 니은에서 전자의 위치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은 확률로 우리가 그 원자의 그런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따져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과 디귿 정답 4번이 되고요. 어렵지 않아서 이것도 이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갑시다. 여러분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문제 어렵지 않았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총평도 보고 오셨죠? 총평에서도 이 문제를 선생님이 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우리가 물리학 2에 나오는 45도 각도의 위대함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저 45도 각도의 어떤 활용 방법들을 잘 한번 연습해 보자라는 거고, 그 연습으로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플러스 EQ,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Q의 전하가 각각 원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딱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Y 콜 T인 P점에 여기 있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바로 저렇게 되었다라고 했고, 이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타가 요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양전하로부터 여기 있는 D까지의 거리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로부터 여기 음전하가 있는 이곳까지의 거리는 뭐예요? 같아요. 거리가 같습니다. 전기력과 전기장에서는 저렇게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플러스 EQ, 여기는 마이너스 Q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떼도 전하량의 크기가 여기가 2배예요. 그죠? 2배란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여기 있는 요 P점에 여기 왼쪽에 있는 양전하에 의한, 예를 들면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게 몇 대 몇? 2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전해량비가 2대 1이니까. 그치?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오른쪽에 있는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있고, 그 둘의 합성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 허공을 가르는 이 부분을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수직하게 벡터를 한번 분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가 1이면 1대 루트 2에 해당되는 게 1이니까 여기 얼마가 됩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등장했습니까? 루트가 등장했고 분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기장 물어봤으니까 그래? 여기 전하량이 2대 1이면 여기 전기장이 2대 1이어야 돼.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보통 전기장 2제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제로가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쌤은 여기다가 2하고 1이라고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2하고 1을 쓰는 순간 이걸 1대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바로잡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1로 두는 거야. 여기를 또 1로 두는 거야. 여러분 받은 해설지에는 여기 2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2제로로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차피 전부 다 2제로가 다 데리고 다녀질 거니까 2제로를 뗀 그냥 1 여기를 루트 2라고 쓰면 어떨까요? 그죠? 거기에 2배입니다. 이거의 2배니까 여기에다가 2루트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고, 요게 지금 루트 2하고 요게 1대 루트 2 된 게 이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2하고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결국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전하와 오른쪽에 있는 전하의 합성 전기장은 X방향으로 1과 2인 3이 등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2네, 아래쪽으로 1이네. 그럼 여기는 플러스 방향 1 있고, 요렇게 세타를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요, 당연히 3분의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5도 되어 있는 1대 루트 2를 우리가 어느 걸 기준 잡아서 쓸 것인가 라는 걸 여러 차례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물리학투에서는 저렇게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저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다수의 문제가 등장할 거 뻔한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3분의 1 되어 있는 정답 2번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3번 꼭 한 번만 연습을 해봐 주시고요. 자, 다음은 4번 단진자 갑시다. 일단 길이가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대신 A는 질량이 M이고 B는 질량이 2M이야. 질량이 2배인 B의 것은 무엇이 또 달라진 것일까? 라는 것들 잘 고민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세타도 같네요. 세타도 같고
있고 그렇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최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냐. 여러분, 바닥에서, 여기 있는 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말이고요. 선생님은 포텐셜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라고 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용어 때문에 혼동하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따라서 여기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관여할 것이고 M, G, H인데 어차피 G나 H는 높이니까 요거 실의 길이가 L이고 세타가 같기 때문에 요 높이 H 같잖아요. 따라서 질량 M이 결정합니다. M이 2배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도 2배. 왜? 위치 에너지가 2배니까. 그지? 여기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2배 큰 것까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니은 최저점에서의 속력. 여러분, 최저점, 이 바닥에서의 속력 구하는 거 우리 공식 잘 외우고 있죠?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V는 루트 2GH라고 쓸 수 있고 G나 H가 같기 때문에 바닥의 속력 어차피 똑같더라. 니은 보면 지금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요. 보면 여기에 놀랍게도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질량 M이 없죠. 질량은 바닥에서의 운동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잘 익혀두고 이 공식도 많이 쓰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두도록 하고요. 잔진동의 주기는 B가 A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무조건 주기 나오면 10부터 적어놓고 봐야죠. G분의 L입니다. 2도 똑같고요. 파이도 숫자고요. 그 다음에 G도 같고 L마저 같으니까 T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크다라고 해서 틀렸고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작년 수능 또 모의평가 여러 모의고사에서도 이렇게 우리 이중슬리 실험을 실험 과정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했습니다. 이번 10월 합평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보면 실험 과정이 실험 결과가 1, 2, 3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정도 1, 2, 3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뭔가의 기준으로부터 기준에서 얘는 어떻게 됐지? 기준에서 얘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변화를 봐야 되는데 딱 보기에도 여러분 지금 1번 실험은 다 줬잖아요. 그죠? 근데 2번 실험은 여기 비워놨습니다. 3번 실험은 여기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일단은 기준을 준 실험하고 비교, 그죠? 또 기준을 준 실험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이 틀린 문제 5, 탑 5 안에 들었어요. 굉장히 학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에서도 또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쭉 되어 있고요.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5에 나타난 밝은 무늬 여기 있죠? 센터에 있는 밝은 무늬 이거는 빛의 보강 간섭이다. 당연하죠. 밝은 무늬 보강 간섭, 어두운 무늬 상쇄 간섭. 기억 맞았고요.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의 대소관계 어디가 크고 작은지를 따져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을 풀어내야겠지? 자, 일단 기준이 1번 실험이었고 여기서는 슬립 간격이 D인데 여긴 비워놨네. 파장은 똑같이 람다를 썼는데 여기서 간섭 무늬가 변했군요. 간섭 무늬는 첫 번째 가운데에 있는 센터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가 여기 있었는데 2번 실험에서는 여기가 가운데인데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걸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 요걸 델타 X 프라임을 한다면 요게 지금 2대 1의 관계예요. 그죠? 따라서 람다는 L분의 D 델타 X에서 지금 델타 X가 절반 줄었네. 절반 줄었네. 근데 람다도 안 변했네. L도 안 변했네. 그러면 D는 뭐 해야 합니까? 그쵸? D는 2배 돼야죠. 2배.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 2D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은 1번과 3번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파장을요, 여러분. 3분의 2로 줄였어요. 3분의 1로 줄였는데 여기 있는 센터 O는 그대로 있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됐고 첫 번째 밝은 무늬는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3등분 된 거네. 그죠?
맨 위에는 여기부터 O부터 P까지가 델타 X예요. 그런데 3번 실험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X네. 그게 지금 얼마지? 3분의 2만큼 되는 거죠. 따라서 식을 한번 그대로 다시 써서 람다는 L분의 D 델타 X에서 자, 요게 지금 3분의 2만큼 줄었단 말이야. 3분의 2만큼 줄었는데 이미 파장을 3분의 2로 줄여놨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야죠. 왜? 요게 3분의 2면 요것도 3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니은은요. 그냥 원래 있던 D를 그대로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보다 2배 크다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 니은에는 오히려 니은이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요걸 놓치고 이제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 오답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 디귿. 스크린에 나타나는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성의 증거야. 그죠? 간섭과 회절은 파동만의 특성. 우리 얼마든지 공부했었죠. 그죠? 그래서 맞았고요. 기억과 디귿 맞는 정답 4번인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4번이 기억 디귿이고 5번이 이제 모두 맞는 기억 니은 디귿인데 정답인 4번이 42% 친구들이 이제 썼고요. 5번을 무려 37%의 친구들이, 물론 이제 이거 계속 퍼센트는 바뀝니다. 그날마다 바뀌는데 선생님이 녹화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무려 오답을 쓴 친구가 거의 정답과 비슷한 만큼의 수가 니은에서 좀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하나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여러분의 점수와 등급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꼭 믿으시면서 잘 한번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갑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지표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광원이 휘어졌어요.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오른쪽은요, 텅 빈 공간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광원이 휘었다. 요거 관성력 방향이 아래쪽이야. 왜 관성력 방향이 아래쪽이야? 당연히 가속도가 이 방향이니까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 휘어진 정도가 왼쪽에 더 많이 휘었어요. 그게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가속도가 이쪽은 좀 이거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이니까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연하죠. 빛이 휘어짐은 물리학2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정리하죠. 다음 뒤는 나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냐? 맞습니다. 휘어진 걸 가지고 반사lực 찾고 가속 찾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디귿.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 A도 저울 위에, B도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휘어진 정도가 가가 더 크죠? 가속도가 가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질량이 같은 사람이라 했으니까 질량 같은데 가속도가 크다면 왼쪽에 있는 가에서 저울이 더 큰 눈금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니은 맞는 3번 정답이고요. 자, 뭐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7번으로 또 갑시다. 자, 7번 문제, 역학적 표현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아마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올까? 라고 기대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가야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다 한다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지. 10월 달에 이거 나왔네? 수능에서 저렇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고, 보통 일반적으로 올해 봤던 4월부터 9월 모평까지 역학적 표현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아주 어렵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막대 M이에요. 질량이 M인 막대가 있고요. 그 위에 물체 6M짜리 물체가 놓여 있는데 실이 여기랑 PQ 두 군데서 이렇게 똑바로 들고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Q가, 여기 있는 요 실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실 Q가 막대를 당기는 힘은 이
막대의 무게와 막대가 Q에 작용하는 힘과 여기 있는 이 물체가 누르는 힘을 또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 돌림의 표현을 쓰든지 역학적 표현 푸는 문제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한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질량 M이 있는 막대의 무게중심 여기 있다 하고 mg라고 씁시다. 그 mg가 여기서 들고 있고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죠? 딱 가운데면 2분의 1씩 나눠갈 텐데 가운데는 아니고 여기가 지금 2L 여기는 3L이에요. 그럼 2대 3이지. 2대 3이니까 힘은 3대 2로 나뉘어야 됩니다. 맞죠? 3대 2로 나뉘는데 어차피 P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묶고 있는 건 Q니까. 따라서 저건 쓰지 말고 여기다만 써주면 되지. 3대 2니까 여기 있는 거 전체 O 중에 이만큼 mg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고 요게 바로 이 mg를 요 실 Q가 들고 있는 힘의 크기예요. 5분의 2 mg. 자, 또 이번에는 여기 있는 6m이 여기를 이렇게 6mg로 누르고 있어요. 물론 6mg니까 이거보다 길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가 L이고요. 여기는 5L입니다. 그러면 1대 5의 길이의 B니까 힘의 B는 5대 1이네. 5대 1이니까 6개 중에 1만큼이고 여기 있는 거 5개 중에 여기가 지금 4L이죠. 그죠? 1대 4. 1대 4. 4L이니까 여기가 1대 4면 4대 1이고 5 중에 1만큼이고 6mg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고 이렇게 또 당기는 거지. 결국에는 Q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 두 가지를 더한 거. 얼마? 5분의 8mg 만큼이구나 라는 걸 구해낼 수 있고 그렇게 써 있는 거요. 바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오답률이 낮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연습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8번 갑시다. 8번 회로 문제 나왔습니다. 회로 문제가 지난 9월 모평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오답률 1등을 만들었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고 스위치가 있는 저런 회로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순위 밖으로 한 10위 근처에 물론 많이 틀리긴 했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회로를 보는 눈이 좀 생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속에서 그냥 풀어내는 방법도 좋지만 어떤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약간 우리가 보기 편한 그림으로 바꿔가는 연습까지 시켜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저항 값은 다 지금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스위치는 A, B가 있는데 일단 스위치를 A 쪽에 연결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1A라는 거죠. 그럼 스위치를 만약에 B에 연결하면 여기에 얼마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으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지가 있어요. 플러스가 여기 있네. 갑니다. 여기 전류가 지나겠지. 그 다음 여기서 뭐 합니까? 나뉩니다. 병렬이 시작되는 거죠. 병렬이 시작돼서 한쪽은 이렇게 전류하고요. 한쪽은 이렇게 전류합니다. 그 간 전류가 바로 1A라는 거야.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보세요. 이쪽에는 가다가 끊겼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저항은 전류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렬 시작이고 요 두 개는 직렬일 것이고 병렬 끝.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있는 요거 이렇게 눈으로 없애주면 되고요. 전류가 가다가 여기서 병렬이 시작됩니다. 병렬이 시작되고 쭉 가다가 여기서 뭐예요? 병렬이 끝납니다. 결국에는 요 3ohm에 지나가는 전류가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될 것이고 요 두 저항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 병렬이 끝났고 거기에 또 2ohm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스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풀었고 수능에서는 저거보다 좀 더 난해하고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그림이
얼마든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입니다. 전지가 저기 있네요. 전지를 하나 그릴게요. 바닥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회로 그림이 여기 맨 밑에 전지를 두고 위쪽에 저항을 막 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저 회로를 그냥 눈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좋죠. 그럼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근데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떤 병렬이 시작되는 곳과 병렬이 끝나는 곳과 또 다른 저항들의 관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기출문제도 그렇고 같이 한번 쭉 그림을 그려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옴은 여기에 이렇게 이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병렬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안 가니까 3옴, 3옴이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전류계, 여기에 3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서 오는 여기 있는 3옴도 이쪽을 지나고 가겠죠. 그 다음에 병렬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로 바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 여기 있는 여기가 지금 얼마? 아까 1A라고 했어요. 1A. 근데 1A가 흐르는 곳은 3옴과 3옴의 6옴짜리네요. 6옴짜리. 6옴짜리에 1A 갔으면 3옴짜리에는 얼마가? 그치, 거기에 2배만큼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죠? 그들이 합해진 것. 이렇게. 요거 얼마? 6V 나옵니다. 6V. 여기 얼마? 6V 나옵니다. 여기도 물론 6V죠. 그러면 666, 18V? 아니에요. 6V, 6V, 여기 12V. 요거 스위치를 A로 연결했을 때는 바로 우리한테 이거 준 거구나. 전체 전압이 12V인 거. 그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스위치를 B에다가 연결합니다. B에 연결하면 전지가 여기 바닥에 있고요. 가다가 2옴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병렬 시작돼서 여기서 병렬이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위쪽으로 3옴짜리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전류계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는 3옴, 3옴 있고요. 여기는 2옴이 이번에는 하나 더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2하고 요거 덩어리하고 요거하고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조금 더 암산이 가능할 수 있게 3, 6, 3옴과 6옴이 병렬일 때 합성하면 얼마? 그냥 바로 암기해서 나와야 돼. 2옴은 2. 그죠? 12V니까 여기가 얼마씩? 그치? 4V. 여기 4V. 4V씩.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여기니까 여기는 3옴짜리에도 4V가 걸릴 것이고요. 따라서 전류는요. 3분의 4A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4A 되어 있는 거 어디 있어요? 4번 정답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는 요 스위치의 형태에 따라서 회로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고 어떤 경우에 전류가 흐르기도 하지만 흐르지 않기도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이쪽 그림 없이 바로 여기서 문제를 풀고요. 한 번은 샤프펜으로 이렇게 A 연결했을 때, 한 번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B 연결했을 때 하면서 좀 색깔을 다르게, 굵기를 다르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좀 연습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다시 한번 회로를 그려서 천천히 턱 괴고 한 번씩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됐고요. 다음 또 우리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 케플러 법칙 중에 이런 유형들은 상당히 쉬운 유형이에요. 그죠? 굉장히 쉬운 유형인데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케플러 법칙 연습이 덜 되어 있구나. 요거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여러분 조금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거기에 있는 문제들 굉장히 좋은 문제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수능 전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타원궤도 돌고 있고 B는 크게 이렇게 타원궤도 돌고 있고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전부 다 R, 7R이라고 하면서 어떤 거리를 다 줬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요
Q점은 A의 타원의 중심이랍니다. 당연히 타원의 중심이란 얘기는 A의 긴 반지름은 얼마? 요거 2R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B는 여기가 2에다가 7이니까 9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 2분의 9R.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긴 반지름 알 수 있고, 긴 반지름만 이렇게 정복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으니까 꼭 연습을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A의 속력은 P에서 가장 크냐? A는 A대로 타원궤도 돌고 있고, 그때 가장 빠른 곳은 근일점인 P인 곳이죠. 그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P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와 Q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 여러분, 가속도의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바로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1입니다. 그죠? 다른 것들 다 이제 없어져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A한테 P는 R만큼, 그 다음에 B는 Q인데 이것도 R만큼. 떨어진 거리가 라지 R로 똑같아요. 가속도 같겠죠. 같다라고 되어 있는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위성의 공전주기 A가 B의 몇 배냐라고 했는데, 일단 긴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죠. 긴 반지름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 긴 반지름이 여기다 2 곱하고 2 곱하면 4대 9예요. 그죠? 긴 반지름이 4대 9면 T제곱 64, 또 T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럼 여기 T, A 얼마? 8. TP 얼마? 요거 루트하면 3, 9, 27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은 누가? A가 B의, 그러니까 A가 B의 몇 배냐라고 해서 27분의 8 이렇게 되어 있는 디귿도 맞고, 모두만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T제곱의 R3승, R3제곱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기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물리학2에 나오는 전형적인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꼬박꼬박 한 문제 출제되죠.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는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진짜 진땀이 나는 그런 문제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물리 문제가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문제수 주지 않은 물리량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그걸 알려면 여기서 난 뭐 필요하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물리량이 필요하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자, 시작하는 t = 0일 때 원점 O를 저 방향으로 발사한 물체가 XY 평면 쪽에서 t = 라지 t, 시간은 째깍째깍 라지 t만큼 지나갑니다. 그때 여기에 도달하면서 45도의 각도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냐 하면서 가속도의 크기를 시간 t와 라지 t와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여기 있는 이 위치에 L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자로 한번 우리 보고 정리해봐라 라고 이제 쓰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 X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Y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속력을 정하기에는 너무 난감해요. 근데 끄트머리를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45도가 등장했네. 45도의 특징 뭐예요?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루트 2는 의미 없어. 왜? X는 X대로 등가속도 운동할 거고요. Y는 Y대로 등속도 운동할 거기 때문에 X방향과 Y방향의 속도만 중요하다. 근데 속도가 나와 있지 않네? 에이, 좋아. 내가 여길 V, 여길 V라고 쓸 거야. 근데 Y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니 여기도 V일 거야. X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몰라. V'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선생님은 여기를 V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V0라고 써도 되고 V1이라고 써도 되고 심지어는 여기를 Y라고 써도 돼요. 그렇게 문자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써있는 이 문자들은 쌤이 스스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등속도 운동하는 Y방향을 통해서
x는 여기 있는 요 간거리 L은 V, 그다음 T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방향 가볼까요? X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전체 간 이동거리 EL이 그다음에 평균속력 2분의 Vx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V 더하고 그다음에 시간 T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나면 Vx가 결정되는군요. 얼마 나옵니까? Vx는 3V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기 있는 V와 Vx의 관계를 또 하나 얻을 수 있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고 우린 지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A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E하고 S 자리에는 EL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속도야. 나중속도니까 나중속도는 여기 있는 게 나중속도 그러면 V잖아요. V제곱. 그다음에 처음 속도 3V니까 9V제곱. 마이너스가 나오네. X방향으로 점점 느려졌구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크기를 구해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밑에가 4L이고 위에가 마이너스 8V제곱이지만 4분의 8로 해서 그냥 2L분의 2V제곱으로 크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문제가 있죠. L은 문제 준 거지만 여기 있는 V는 문제에서 안 준 거야. 그냥 내가 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V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없앨 수 있는 거 바로 요겁니다. V로 T분의 L 해주면 되고 그걸 여기에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얻어낼 수 있고요. T제곱분의 2L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방법들. 물리학 문제에서 항상 저렇게 주어져 있지 않은 물리량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걸 묻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는 거 잘 이해하시면서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또 11번 갑시다. 자, 11번. 이 문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물리적인 개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굉장히 좀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연습하세요. 빗면의 각은 30도예요. 어디는 마찰이 없고요. 여기는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력은 F랍니다. F로 일정한 마찰력 F가 이제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F가 몇 mg냐라고 했습니다. mg라고 하면 이 물체 질량 m과 중력 가속도 g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다 정리가 끝나야 되는 거죠. 보면 이거 v도 안 되고 여기는 l도 아니고 그냥 mg야. 이제 그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이 문제처럼 마찰이 없는 구간이 있고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으면 따로따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찰이 없는 구간은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빗면을 내려갔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연직 방향으로 요 높이가 있잖아요. 지금 빗면 길이가 L이에요. L이죠? 요 각이 3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L이면 여기 얼마? 2분의 L이잖아. 그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그대로 뭐로? 그죠?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질량이 m이니까 mgh 2분의 1 mgl 이렇게 먼저 만들어 두죠. 그 다음 운동의 증가량 2분의 1 m 여기 있는 거 3v 제곱하면 9v 제곱 마이너스 2v 제곱하면 4v 제곱 되고요. 2분의 1과 m까지 지워지고 나면 이쪽에는 gl 남고요. 여기는 5v 제곱 이렇게 하나의 식이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 요 관계 하나 얻어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마찰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죠. 다만 조심할 건 이때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그대로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도 증가했지만 거기에 마찰에 의한 일로 에너지가 손실된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을 풀 때는요. 지금 요 길이가 빗면의 길이가 2L입니다. 요 세타가 30이니까 요거 얼마? 요건 L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 그냥 바로 적지. mgh. 이것은 운동의 증가량 2분의 1 m 그다음에 4, 4, 16 v 제곱 3, 3은 9 v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마찰력이 해준 일을 여기는 지금 길이가 2L이니까 이를 이쪽에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관계를 우리가 또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mgl 남고 이쪽은 2분의 1 m에다가 여기 얼마? 7v 제곱이고 2fl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여기 있는 요 v 제곱 보이죠, 그죠? v 제곱이 얼마? 5분의 gl이니까 여기다가 5분의 gl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mg h 자리에 l이 있고 여기 있는 v제곱에 5분의 gl을 집어넣으면 l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f로 정리하면 전부 다 mg로만 남는 그 식을 우리 얻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정리하시면 20분의 3mg라는 거죠. 결국에는 저 두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 식만 세우고 그 식을 연립하거나 관계 맺음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어주면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풀어왔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잘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연습을 좀 해두도록 하고요. 자, 11번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고요. 다음 12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12번 정말 쉽게 잘 맞췄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머릿속으로 개념이 딱 들어서 있나 봅니다. 극판의 면적, 판사의 간격이 같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전기용량이 같아 보여. 그런데 지금 Y축이 전이차, X축이 전하량. 그러면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전기용량의 역수예요. 따라서 기울기가 A가 더 크지만 전기용량은 B가 더 큰 거지. 그지? 지금 기울기가 2대 1이네. 그럼 전기용량은요? 1대 2예요. B가 더 큽니다. 급판의 면적과 판사의 간격이 같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는 진공이고 하나는 유전체를 채워넣기 때문에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요게 유전체가 들어간 거구나. 반대로 말하면 A가 진공인 그런 축전기구나 라는 거죠. 자, 기억. B의 전기용량은 얼마냐? 당연히 B의 전기용량은 B 라인에 있는 거 아무거나 여기 있는 요거 전하량과 우리 전이차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Q는 CV에서 그럼 여기는 Q 자리에 그냥 C로 이렇게 V분의 Q니까 V가 V0고 Q는 2Q0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맞고요. 다음 D는 급한 사이에 진공인 축전기는 A다. 좀 전에 설명드렸고 디귿 A에 충전된 전하량이 EQ일 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A에 충전된 전하량이 EQ일 때 그때 전이차는 2V0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식 3개 중에 V와 Q가 들어있는 2분의 1 QV 그죠? Q가 지금 2Q0 V가 2V0 지워지고 나면 2Q0, V0가 돼야 되는데 거기 4라고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기억니은 맞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12번 무난한 문제였고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갑시다. 자, 13번 광조효과 문제인데 광조효과 문제도 정말 쉽게 나왔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광전류와 전압 문제 언제든지 정말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광전류와 전압에 관련된 광전효과 문제까지 완벽하게 우리 정리해두도록 하고 지금 이런 문제보다도 여러 개의 실험을 한 표로 나와 있는 그죠? 물리학들 축축 제시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는 그런 표로 제시한 광전효과 문제가 거의 일반적이다. 그 부분까지 꼭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지전압이 큰 쪽이 진동수가 큰 빛이죠. 그죠?
따라서 기억 A가 더 크다. 맞았고요. 니은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V1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전자의 전하량이고요. 그 전자 전하량을 여기 있는 정지전압 이렇게 곱해준 EV1이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그죠? 그런데 그 운동 에너지에다가 뭐까지? 그렇지. 이함수를 더해야만 이게 바로 광자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니은에서는 EV1보다 크다. 맞죠? W만큼 더한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맞는 말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디귿.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A를 비췄을 때가 B를 비췄을 때보다 많다. 당연하지. 이쪽에 Y절편이 큰 쪽이 더 빛이 더 밝은 빛, 빛이 센 빛, 그죠? 빛의 큰 빛이니까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4번 트랜지스터 갑시다. 일단은 트랜지스터의 유형을 봐야죠. 요거 화살표가 나오네. NPN형이죠. 그 다음 2m 공통회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는 베이스 공통회로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쓰이는 것이 2m 공통회로다라고 누누이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전부 다 2m 공통회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잘 연결해두도록 하고 원래는 베이스와 이미터와 컬렉터의 극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전류는요, 이 컬렉터에서 이렇게 베이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베이스에서 오는 거랑 만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전위가 높고 낮고. 그죠? 그리고 베이스와 이미터는 높고 낮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베이스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2가지로 써 있다라는 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색깔로 구별해놨죠?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베이스 단자가 컬렉터 단자보다 전위가 낮은 거야. 여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베이스 단자는 2m 단자보다는 전위가 높은 거야.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극이 4개가 돼야 되는데 하나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단자는 3개밖에 없고 그래서 2m 베이스 컬렉터라는 극 이름을 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구별해 보시고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 A는 NPN형이냐? 맞습니다. 니은 I2는 얼마냐? 여러분, 2m 전류는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를 합한 거잖아. 뺀 게 아니고. 그럼 얼마? 151I0라고 얘기를 해야죠. 다음 디귿.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컬렉터보다 높다 아니지 낮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잘 개념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1번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15번 갑시다. 자, 15번 렌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렌즈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우리 이번 10월 전국합평 물리학2 문제 중에 오답률 1등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어려운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학생들은 확실히 3단원에 있는 이 부분들이 연습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15번이 오답률이 물론 이제 1등 오답률 1부터 5위까지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 문제가 1등 했다는 얘기는 아직 학생들이 렌즈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일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연습 좀 해보시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도 상당히 아주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수능 연습용으로 정말 좋은 문제들 많이 있어요. 꼭 한번 연습을 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게끔 해두기 바랍니다. 자, 초점거리 FA, FB를 구해서 FA 나누기 FB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다 줬잖아. 예를 들면 여기가 H입니다. 여기 상이 2H야. 상이 물체보다 2배 크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 2A죠, 뭐 이렇게. 그죠? 도립실상이니까 A분의 1 플러스 2A분의 1이 FA분의 1입니다. 이렇게. 우리 요거 저항의 병렬 연결 합성할 때처럼 이런 거
풀 때 반드시 이렇게 암산으로 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암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기 분의 곱하기, 더하기 1 더하기 2, 3, 곱하기 2, a 이렇게 우리가 하나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봅시다. 볼록 렌즈 B인데 물체 A, H, 상의 크기 2H, 정립허상, 확대된 정립허상 따라서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A, 허상이니까 마이너스 꼭 붙여야 되고요. 식이 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1은 FB분의 1. 좀 혼동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를 쓴 거?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 놔야 더하기 분의 곱하기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B 해주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곱해봐. 마이너스 2야. 마마니까 풀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얘는 2A가 되는 거죠. 이렇게 2A가. FA 나누기 FP니까 당연히 2A, 2A 지워지고 나면 남는 건 3분의 1만 남더라. 라는 얘기죠.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분 걸릴까요? 이런 문제를 오답률이 1등 되게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잘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16번 갑시다. 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쉽게 맞췄단 말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16번 문제를 그렇게 잘 맞췄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물리학 1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잘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 2 넘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렌즈처럼 우리 도플러 효과처럼 물리학 1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부분의 내용들까지도 자꾸 반복해 주시고 수능 때까지만 잘 정리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 지금 보면 1번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고 2t0일 때까지는 3b0로 세기가 변하지 않다가 2t0 때부터 일정한 세기로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2번 영역은 나오는 자기장인데 여기에 하필이면 도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마치 자기선 속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번 영역은 자기장 세기는 변하지 않지만 막대가 계속 움직이니까 자기선 속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전자유도에서 유도전류가 흐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전류의 세기가 T0일 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3T0일 때요. 3T0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군요. T0일 때는 둘 다 세기가 변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저 막대는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둘 다 변하지 않는데 3T0일 때는 여기 있는 거 2번 영역은 그대로인데 1번 영역이 변해요. 1번 영역이 변해요. 자기장 세기가 그런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류의 방향은 똑같더라.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여기 있는 T0일 때가 3T0일 때 3배, 3대 1. 누가? 전류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T0부터 한번 해볼까요? T0가 지금 이 순간이라 합시다. 물론 지금은 0인 순간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시작하는 순간이고요. T0 때 예를 들어서 이 막대가 여기까지 왔다 할게요. 이만큼 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가 변화가 있네요. 변화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있어. 유독 자기선적의 변화가 증가해. 그러면 야 증가하지 마 하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3T0가 되면 그보다 더 많이 멀리 가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갔다 합시다. 이렇게 갔다 합시다.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지금 이때나 계속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여기 있는 건 변하지 않고 얘만 나오는 자기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만들 텐데 여기에 있는 요 1번도 변한단 말이야. 만약에 1번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기랑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1번 영역이 자기장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로의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똑같았더라. 그 얘기는 뭐죠? 여기 있는 자기장이 세졌지만 얘보다는 약하구나.
자기선속의 변화가. 여기도 자기선속의 변화가 있지만 이쪽에서의 자기선속 변화가 더 세구나. 따라서 이따가 문제를 풀 때 뭔가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여기에서 여기 걸 빼주면 되죠. 그죠?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여기서보다 작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쪽에서 한쪽을 빼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3대 1이야. 전류의 세기가 3대 1이면 저항은 어차피 같으니까 이렇게 넘버링을 해볼까요? R분의 V. 전류의 세기가 3대 1이면 저항은 어차피 같으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3대 1이구나. 아, 요게 3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T0일 때 유도 기전력 구하고요. 그다음에 3T0일 때 유도 기전력 구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3대 1이면 전압의 P도 유도 기전력 P도 3대 1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한 거에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T0일 때 한번 구해봅시다. T0일 때 V라고 한번 써볼까요? V는 BLV. 그죠? 그럼 B가 얼마입니까? 요거. 1번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상관없고 2번이 쭉 자기선속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EB0 요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BLV. 요게 바로 T0일 때 유도 기전력입니다. 그 다음 3T0일 때예요. 그때는 달라져야지 V'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면 일단은 여기 있는 거 EB0의 LV가 더 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기 이쪽으로 쓰면 너무 범위 넘어가니까 이렇게 연결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번 영역 거 여기다 써야 되는데 뭐 크기니까 마이너스 떼버리고 한 번 강미였으니까 n은 1이고 거기에 시간 요거 ET0 그죠? ET0 분해 자기장 변화 B0에다가 지금 면적 얼마? L제곱 B0의 L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관계가 어때요? 여기에다가 3배를 곱한 것이 3을 곱한 것이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6 되고 여기는 2분의 3이 돼서 쭉쭉 정리한 다음에 V로 우리가 마무리해주면 8T 제로분의 3L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 여러분 많이들 잘 맞췄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을 3번으로 얻어내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죠. 수능 전에 이런 문제 만났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시간을 단축한 후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봅시다. 17번 도플러 효과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도플러 효과 문제와 문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서 굉장한 그런 연습용으로 너무나도 좋은 문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음원이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A랑 B는 음파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관찰자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런데 A가 측정한 음파의 파장이 5L이고 이쪽 B가 측정한 건 4L이니까 당연히 음원은 오른쪽 A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B로는 다가가는 그런 방향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기억.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당연하지. B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A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B 쪽이 더 크다라는 거고 음원은 A를 향해 운동한다? 아니죠. B를 향해 운동한다라고 해서 일단 기억 니은은 쉽게 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귿, 스몰 V가 라지 V, 라지 V는 음속이랍니다. 음속을 라지 V라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스몰 V가 얼마냐? 여기 지금 음원이 움직이는 속력 스몰 V가 몇 라지 V인지를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플러 효과 문제를 이용을 해야겠죠. 일단 여러분 파장부터 봅시다. 파장을 그냥 준 게 아니잖아. 그죠? 람다 예를 들면 A라고 써볼까요? 이게 5L이에요. 그 다음 람다 B라고 써볼까요? 이게 4L입니다.
그럼 람다 A와 람다 P는 뭡니까? 여러분, 람다 A는 음원이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를 듣는 A가 측정한 파장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배웠습니까? 진동수로 배웠잖아요. 진동수 FA는 라지 V, 라지 V 음속이니까 A한테는 도망가네. 플러스 V, F0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FA가 뭡니까? FA가 바로 람다 A분의 라지 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F0는요? F0는 람다 제로분의 V 이렇게. 아니면 지금 A랑 B랑 나눌 거니까 어차피 여기를 그냥 F0라고 써도 이건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거를 B 거 구해주면 B는 람다 B 분의 음속 라지 V는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V의 라지 V에 여기 있는 거 F0 이렇게 써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VV 없어지고 여기도 VV 없어지고 F0 없어지고, 람다 A 분의 람다 B는 V 플러스 스몰 V, V 마이너스 V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 거가 얼마? 5, B 거가 얼마? 4라고 했으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라지 V가 스몰 V가 몇 라지 V인지를 얻어낼 수 있고, 계산해 주면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만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어렵지 않았고, 도플러과도 여러분들이 물리학 1에서 배우지 않았던 물리학 2만의 것이고, 그 물리학 2에서는 도플러 효과가 상당히 많이 계산 과정이 복잡한 그런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과 디귿 4번 정답이고요. 다음 18번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8번 포물선 운동 나왔습니다. P에서 V0로 세타의 각으로 던졌다. 꼭대기 Q를 지나 여기 있는 거 바닥에서 H만큼의 높이 있는 R점에 떨어졌다. 수평 도달거리는 6D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 값을 줬어요. 탄젠트 세타가 2랍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뭘 준 걸까요? 또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P부터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2배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포물선 운동 같은 중력장 내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줬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의 2배래. 2대 1이죠. 그러면 수평방의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평방의 속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요 수평 도달거리도 2대 1이 나올 거잖아요. 6D네? 그럼 여기는 4D. 여기는요? 2D라는 걸 먼저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저 탄젠트 세타가 2라고 한 저 부분을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처음 속력이 V0랍니다. 여기 요렇게. 요게 바로 V0래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색깔을 좀 다른 걸 쓸까요? 이렇게. 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빗변 얼마예요? 여기가 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가 그대로 다 정의가 되겠죠. 여러분, V0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에요. 요게 지금 얼마냐면 루트 5분의 V0구나 라고 X방향의 속력 성분을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건 V0의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야. 따라서 루트 5분의 2V0. 이걸 우리가 Y방향의 처음 속력으로 구하면 되고, Y방향의 처음 속력은 꼭대기까지의 시간과 꼭대기까지 높이 구할 때 쓰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수평 방향 성분은 수평 도달거리를 구할 때 쓰면 되고, 이제 계산이 복잡한 거 빼고는 다 세팅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준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거고, 저렇게 X, Y의 그런 속력과
또 그런 부분들만 구해주고 나면 나머지는 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일단 먼저 기억 보기 보시면 여러분 꼭대기까지 높이가 4D냐 D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최고 높이는 연집 방향 처음 속력이 결정하죠. 이거 H라 쓰겠습니다. 라지 H. 우리 보통 최고 높이는 라지 H라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자, 이 지분의 V0Y의 제곱입니다. 요거 제곱하면 되죠. 5분의 4 V0 제곱이 되고, 요거 정리해주면 5분의 5G분의 2V0 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실제로 최고 높이는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V0 줬죠. 그 다음에 G도 줬습니다. 그럼 이게 답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D냐 이거지. 그러면 이 물리량들과 D의 관계를 구해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풀어내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그걸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게 수평 도달거리가 지금 4D, 2D 나와 있고 처음 속력 V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들 다 나와 있으니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체 수평 도달거리는 얼마냐면 6D죠? 전체 수평 도달거리는 6D예요. 그 다음에 X방향의 속력은 루트 5분의 V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운동시간 T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체 운동시간 T는요, V0가 돼야죠. V0분의 6 루트 5의 T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전체 시간인데 그게 하나, 둘로 나뉘어야 돼. 왼쪽에 있는 바닥부터 꼭대기 갈 때까지 시간을 T1이라 하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서 R까지 갈 때를 T2라면 얘를 2대 1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2대 1로 나누는 거니까 V0분의 4 루트 5D. 여기 V0분의 2 루트 5D 하면 더하면 얘가 되고 2대 1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 P부터 Q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다 이걸로 풀 거고요. 거기 보면 V0와 D가 들어있어서 V0와 G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으려는 D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계산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 그런 앞날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을 어디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거였는데 여러분 꼭대기까지 가는 걸린 시간을 G분의 V0Y라고도 쓰잖아요. V0Y가 루트 5분의 2V0란 말이야. 정리하면 루트 5G분의 2V0여서 이거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죠?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같다고 놓게 되면 드디어 이제 V0의 제곱이 두 개가 제곱되면서 이렇게 10DG가 나오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디귿 V0 얼마니? 루트 10DG야 라는 거 먼저 디귿을 먼저 해결할 수 있네요. 자, 또 여백이 필요하니까 우리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V0 제곱이 10DG라는 걸 구해냈으니까 여기다가 1번식이죠. 1번식에 대입하면 최고 높이 H가 나옵니다. H는 5G분의 2에다가 요거 V제곱이니까 10DG 해주면 되고 20 나누기 5니까 4에다가 D. 요거 4D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요거 기억도 맞았구나. 찾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니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라고 할까요? 3번이고 니은 보기는 뭡니까? 니은이 H는 3D냐? 그러니까 지금 기억 풀었고 최고 높이 풀었고 그 다음에 디귿 V0가 얼마인지 풀어냈어요. 근데 지금 H가 누구냐면 그림 잠깐 가볼까요? 요게 지금 H입니다. 스몰 H. 우리가 푼 건 지금 라지 H인데 여러분 저 스몰 H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처음 속력 Y방향의 처음 속력인 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또 시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2번식 V0T-2분의 1 GT 제곱을 써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미 알잖아 우리. 얼마? 이게 지금 4D라는 거야. 4D.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이 바로 T2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만큼을 자유낙하할 때 떨어진 높이 H'이라 쓸게요. 저 H' 구하면 4D에서 요 H'이 몇 D인지만 알면 요 H가 우리가 구하려는 값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을 구해봅시다. H'은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G, 시간은요, 요 시간이군요. 요거 제곱하면 되겠네. 그러면 V0 제곱에 4, 5, 20, 그 다음에 D 제곱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V0 제곱이 바로 10DG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쭉 정리가 돼서 D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4D 빼기 D니까 우리가 진짜 구하려는 스몰 h는 3D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니은도 풀어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맞는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굉장히 계산이 복잡한 그런 유형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춰서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확실히 풀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들은 아무리 계산이 복잡하고 길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냅니다. 이런 포럼성 문제는 많이 다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수능장에서도 이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꼭 잘 연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이 문제도 엄청나게 어려웠나 보죠. 자,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서 우리 오답률 정말 최상위에 올라가 있던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의 개념까지 확실하게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라는 걸 보니까 등속원운동 문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등속원운동 문제는 진짜 많이 어려워서 요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리하시고 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원운동 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가 정말 쉬운 이유가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4mg라고 줬어요. 이게 이 문제를 굉장히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 물체가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심력은 이렇게 허공을 가르는 힘이라서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4mg와 이 물체의 중력 mg가 합성된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구심력 F라고 쓰죠. 뭐 F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요 mg는 누구랑 같습니까? 요것도 mg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네. 따라서 요게 1 제곱하면 16, 여기 15가 돼야 되니까 요거 루트 씌워야죠. 루트 15mg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심력의 크기를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구심력 문제의 핵심인데 구심력의 크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죠. 자, 기억! 물체 구심력 크기는 4mg냐? 아니죠. 루트 15mg라고 해야 되고요. 다음 니은. 이 원운동의 주기 얼마냐? 여러분 주기. 보통은 주기를 쓸 때 여기 있는 구심력에다가 주기가 들어있는 식은 mr 오메가 제곱에서 mr t 제곱의 4파이 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r은 이 길이 l과 여기 있는 요걸 세타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l 사인 세타의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고 이거랑 연결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능 개념과 우리 수능 특강 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꽃갈처럼 도는 이렇게 천정에 실이 매달려서 꽃갈처럼 도는 그런 원운동의 경우에는 주기식을 꼭 외워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외우도록 하고요. 2파이 루트 g분의 l입니다. 선생님 저 식은 단진자식 아닌가요? 단진자 주기식? 맞아요. 여기까지는 단진자 주기식이고 거기에 분자에
코사인 세타. 무조건 세타는 여기에요,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세타가 나오면 90도에서 이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세타를 여기다 넣는 거야.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식. 꼭 외워두자. 아, 요거 코사인 세타만 없애면 단진자의 주기식이구나. 근데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분자에 집어넣으면 저렇게 꽃갈로 도는 밑에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뭐 받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허공을 이렇게 도는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파이 루트 g분의 l에다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이렇게 뭐 얼마?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4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 2분의 1 되니까 이거 지워지면서 파이의 루트 g분의 l 이렇게 주기식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폭이구나 라는 겁니다. 다음 디귿. 물체의 속력은 얼마야? 당연히 여러분 속력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구심력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속력, 구심력 F는 R분의 mv제곱. F자리의 루트 15mg는 R이 바로 L의 사인 세타. L의 사인 세타. 아, 이건 코사인 세타구나. 사인 세타면 얼마예요? 4분의 루트 15. 여기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m은 일단 지워지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웁시다. 지우고 v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v죠. 이 v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4mg와 mg를 이용한 루트 15mg만 제대로 구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디귿에서도 그 부분을 풀 수 있는데, 일단 기억을 틀린 친구들이라면 이 구심력 크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디귿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디귿도 어려웠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 2분의 루트 15gl이 나오는 거. 거기 1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틀렸고요. 니은만 맞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꼭 한 번만 다시 연습을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다음 마지막 20번 갑시다. 언제나 20번 문제, 물론 이번처럼 전류엔 자기장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지금처럼 전류엔 자기장 문제도 맨 마지막 4페이지 17번부터 20번 사이에 항상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 풀 때 턱을 딱 괴고 내가 얼마나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 하느냐라는 건데, 일단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P도선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류 세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전류 세기를 구하는 것도 보기 니은에 나와 있는 거고. 자, 문제는 여기 있는 Q입니다. Q는 전류의 세기는 I0인데, I0긴 I0인데 전류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여기 있는 원점에서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 합성 자기장 세기와 여기 있는 A점에서 PQ에 의한 합성 자기장 세기가 같더라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원점과 오점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것들은 쭉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Q는 나오니 들어가니, 전류가 나오는 쪽이니 들어가는 쪽이니, 그걸 먼저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쪽에서 나오든 들어가든 상관없이 여기 있는 P는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A에서 하고, 여기 P를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에서 하고 그 다음에 O에서는 이렇게 같은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크기라면 여기도 요만큼의 크기로 똑같아야 합니다. 방향 저쪽이고요.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얘랑 길이를 같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Q가 도선이 전류가 나온다고 합시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있는 O점에서는 Q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랑 합성하면 아, 이게 진짜 합성 자기장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O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노란색은 Q로, 빨간색은 P로 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A는요,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 라인 중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1인데 여기는 루트 1이기 때문에 더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이 크기는 이것보다 살짝은 커야죠. 그죠? 그래서 조금 크게 그렸습니다. 자, 요 두 개를 합성해 봅시다. 합성하면 여러분 이거랑 같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Q께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거랑 합성했을 때 더 큰 자기장이 생겨서 지금 Q에는 도선에서 전류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아, 결국에는 여기 있는 Q는 도선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거 먼저 하나 찾아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도대체 P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나 아니면 이 여기 합성자기장 BO, 여기서의 합성자기장 BA의 방향이 서로 수직한지 이제 그것들을 찾아 나갈 때 여기를 새롭게 방향을 규정했으니까 새롭게 그려야죠. 자, 새롭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P의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이거 사이즈 똑같이 해서 저렇게 그렸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면 들어가니까 여기서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요게 바로 Q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그죠? 요거는 P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합성한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BO라는 거야. 그리고 요만큼의 크기가 여기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의 합성 자기장이 나타나려면 지금 얘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Q에 대한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만들려면 일단 한쪽은 무조건 BQ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B제를 만드는 게 BQ와 BP, 원점에서의 BQ와 BP만큼의 세기가 돼야만 B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Q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도 자기장이기 때문에 요거랑 합성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X 방향이 BQ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45도라 이쪽 X방향의 BQ라면 Y방향도 BQ가 되고요. 요게 바로 BP가 되니 결국에는 이 둘을 합성한 게 플러스 Y방향으로 BP만큼이면 딱 같은 크기의 자기장 세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BP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치. BQ 빼기 BP를 해준 게 다시 BP의 세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BP는 BQ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도형이요, 여러분. 도형이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서로 수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랑 수직한 방향이니까 디귿 풀어낼 수 있고 니은도 여기서 풀면 되죠. 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 BQ니까 이렇게 여기 BQ니까 얼마예요? K에 2D분의 I0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건 2 곱하기 K에 D분의 IP라고 해서 우리가 IP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D 지워지고 K 지워지고 나면 IP는 얼마? 4분의 I0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지금 거기 니은에 보면 2분의 1 I0 했으니까 그 부분 틀렸고 디귿 BO와 BA는 수직하다라는 거 맞고 기억과 디귿 맞았으니까 정답을 3번으로 우리가 골라내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모든 문제를 풀었고요. 여러분이 수능 전에 마지막 봤던 10월 정화평의 20번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봐왔던 교재들을 가지고 나한테 취약한 부분,
또 나한테 자신 있지만 조금 계산에 실수가 많은 부분들을 좀 골라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 파이널 체크 포인트라는 선생님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보름 전에 촬영한 그 강좌가 있습니다. 5강짜리고 50분짜리인데 한 1.6배속으로 들으면 한나절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답률 60% 넘는 올해 모의고사 4월, 6월, 7월, 9월까지 그 문제들만 모아서 쭉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한번 쭉 그냥 그 흘러가면서 보면서 좀 필요한 부분만 클릭하면서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좀 복습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무리 꼭 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획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